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어제보다 0.58% 오른 3,0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세 보이면서 783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원 오른 1,356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0.8도. 7월 첫째 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거북이의 빙고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염장환님께서 날씨는 동남아 같은데 파란 하늘에 구름이 웅장한 날이네요 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오늘? 구름이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오늘 하늘 한번 보는 여유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낯익은 이름의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어예진님께서 오늘 우리 목돈 유니버스의 기둥 이은영 작가님께서 사내 특별상 작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라디오국 유일의 수상인데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가님 이은영 작가님께서 라디오국 유일 수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상을 받은 작가님이 함께하고 있는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 부탁드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등장하는 벌레. 이름은 예쁜데 하는 짓을 보면 인상부터 쓰게 되는 그 녀석 아시죠?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공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좀 날씬하게 생긴 파리입니다.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다니는데 서로 짝짓기하는 모습이 마치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항상 커플처럼 다니는 곤충이라 미국에서 처음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년 전쯤부터 무역선을 통해 함께 들어온 걸로 추정됩니다. 덥고 습한 걸 좋아해서 여름철 시골보다 기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도심, 수도권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 녀석은 의외로 해충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투력이 약하고 느려서 잡기도 쉬운데요. 심지어 꽃의 수분을 돕고 낙엽을 분해해 토양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익충입니다. 지자체들이 화학약품을 사용한 적극적인 방역을 주저하는 이유죠. 하지만 때로 지어 날아와 사람의 몸에 붙거나 창문, 벽 주변에 죽어있는 모습은 큰 불쾌감을 줍니다. 한 번에 300개씩 알을 낳는 무서운 번식력은 뒷목을 잡게 하죠. 행여나 자동차에 러브버그의 산성 체액이 묻으면 차량 페인트를 녹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익충인가 싶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천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맛이 나는 체액 때문인데 새와 개구리 같은 대표적인 포식자들도 맛없어서 안 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러브버그를 유행성 생활 불쾌 곤충으로 분류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햇빛이 강해지면 1, 2주 안에 저절로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견디는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그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한 건지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쓰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익충이라는 면죄부가 너무 후한 건 아닐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 트렌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앱테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 속에서 이제 짠테크 수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려는 그런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덕분에 리워드 앱 시장 경쟁도 아주 뜨겁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만보기 앱 네. 정도로 이제 앱테크가 치부된 게 사실이었는데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쇼핑, 게임, 심지어 뭐 공부를 하면서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신개념 앱테크 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 앱 이용자 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요. 2025년 앱테크 뉴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리워드 앱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대가를 주는 앱 이런 건데 맞습니다. 앱테크라고 하는 게 꽤 낯익은 말이긴 해요. 이게 요즘 나온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 앱테크는 사실 2010년대 중반쯤 좀 처음 등장했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된 개념인데요. 저만 해도 이제 저희 매체에서 앱테크 주제로 2017년, 2019년, 2023년 이렇게 3번이나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제 익숙한 개념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모르실 만한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앱테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뜻하는 앱이랑 재테크에 테크를 더한 신조어. 이제는 좀 신조어라고 하기에도 뭐한 이런 좀 오래된 단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걸음수에 따라서 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뭐 만보기 앱, 그다음에 광고를 시청하면 포인트를 주는 광고 앱 같은 리워드 앱들이 앱테크의 대표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별도 앱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토스나 카카오뱅크 아니면 뭐 각종 뭐 은행사나 증권사 앱에도 웬만한 만보기 포인트 지급 기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요새는 앱테크가 보편화되기도 했습니다. 요렇게 뭐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그런 유저가 이제 자기들 앱들을 계속 네. 켜보게끔 하고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용도로 이제 앱테크 기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왜 만보기 앱 걸음수 늘린다고 휴대폰 계속 막 흔들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쿠팡에도 그 흔들어주는 기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를 팝니다. 그 올려놓으면은 만보기 두두두두두 진동이 오면서 막 걸어요 자기 혼자. 네.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이 과거의 앱테크에 비해서 지금의 앱테크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202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 앱테크는 그런 만보기 앱, 그런 광고 앱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 상위권만 살펴봐도 그랬는데 요즘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 그러니까 4년 전이랑 올해 5월, 2025년 5월 그 리워드 앱 실제 사용자 수, 네. 월 이용자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앱테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스마트폰 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직접 발로 뛴 건 아니죠. 손으로 뛰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선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 앱테크 앱이 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앱테크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예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긴 이름의 앱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올해 5월 기준으로요. 월 94만 명 이용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1위인데 2, 3위권이 이용자 수가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거의 2배 정도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앱테크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앞에 이름에 경기도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 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그 저희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도 네. 요 회사에서 하는데요. 요게 이렇게 정부랑 같이 만든 이런 앱이에요. 근데 이런 민간 앱을 제치고 이런 지자체 앱이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에서든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일인데요. 경기도가 해냈습니다. 네, 이 앱은 그럼 어떻게 이 앱을 쓰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친환경 활동 인증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환경에 도움이 되는 탄소 중립 활동을 인증을 하면은 경기도 지역 화폐로 바꿔주는 그런 바꿀 수 있는 리워드 포인트를 주는 식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요. 앱에서 퀴즈를 줘요. 기후 관련 퀴즈. 뭐 날씨에 뭐 더위에 뭐 악영향을 주는 뭐 어떤 물질은 뭡니까 이런 퀴즈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를 준다든가 네. 아니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환경 교육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요새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뭐 줍깅, 플로깅 이런 행사들도 있죠. 이런 행사에 참가해서 야 내가 이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라고 뭐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은 그 경기도 지역화폐랑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식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또 되게 특이한 것도 많아요. 그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거를 인증을 해도
리워드를 줍니다. 그러면은 뭐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이게. 네. 역시나 이제 높은 보상이 큰 비결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줍깅 아까 그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네. 행사에 참여 인증하면은 한 번에 2,000원씩 준다든지. 2,000원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보기를 막 네. 하루 종일 걸어서 막 해도 만보 걷고 해도 막 50원 얻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네. 이런 여타에 비하면 이거 한 방에 2,000원씩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면 경기도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경기 안타까운 건 아니죠. 경기도민도 많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깔아서 해봐야지 했는데 네. 경기도민을 인증한 사람만 앱 사용과 리워드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지자체 예산도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어쨌든 친환경 앱이라는 점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넓게 보면 만보기도 친환경 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보기 앱에 대한 강세는 좀 꺾였나요? 네, 만보기 앱도 여전히 그 10위권 안에 여러 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순위를. 네. 근데 과거에는 만보기 앱이 정말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요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이라는 앱이 있었는데요. 이게 네. 진짜 2010년대 중반부터 뭐 지난해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앱테크 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에는 월 이용자 수가 8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2만 명으로 줄어서 6위이긴 하지만 많이 이용자 수가 줄어들긴 했고요. 2021년에 2위였던 오락이라는 만보기 앱도 2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유명했던 앱테크 앱들도 순위표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만 해도 포인트가 올라가는 네네네, 기억나요. 그런 추억의 앱들. 아니면은 폰을 켜놓고 있으면은 그 째깍째깍 스톱워치 시계에 비례해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이런 방치형 리워드 앱들이 예전엔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현주님께서도 만보기 앱 깔아서 앱택하고 계시대요. 네. 근데 택배 배송 하시다 보니까 15,000 걸음 이상 걸으면서 포인트 모아서 햄버거 세트도 사 먹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일석이조죠. 네. 이 만보기 앱이나 이런 방치형 앱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네, 간단합니다. 이게 리워드 앱이 그러니까 리워드 앱 사업자가요. 네. 돈을 버는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리워드 앱이 돈을 버는 구조는 결국 광고주 기업을 유치해서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냐. 그걸 받은 돈으로 이제 리워드를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보기 앱이든 방치형 앱이든 광고형 앱이든 결국 영상 광고를 시청해야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용자가 단순히 걷는 거는 뭐 광고를 보는 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만 걷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실제 사업에 돈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걷기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요새 그 앱테크 트렌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요즘 잘 나가는 앱테크는 뭐가 달라요? 네, 요새는 걷기보다는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목적형 리워드 앱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쇼핑 리워드 앱도 있어요. 쇼핑 리워드 앱이요? 네, 그 올해 순위 기준으로 보면요, 5위에 스탬플리라는 앱이 있고 17위에 참새마트라는 앱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요 앱을 경유해서 쇼핑을 하면 그만큼 보상을 주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은 스탬플리는 앱 안에 들어가면은 쿠팡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 뭐 11번가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 그렇게. 지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에서 쇼핑을 하면은 스탬플리에서 이제 스탬프를 줘요. 그래서 그 스탬프를 모으면 룰렛을 돌려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참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커머스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경유해서 들어가면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뭐 초저가 핫딜 정보 같은 것도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 원래 쿠팡이나 뭐 테무에서 쇼핑할 거였는데 이거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해도 추가로 쇼핑 포인트를 주니까 그러면 이거를 쓰는 게 이득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8344님께서 경기도 앱 이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네. 경기도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후 동행 카드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영화 검색어에 경기도 기후 동행이라고도 많이 뜨는데 실제 명칭은 경기도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아주 좋은 앱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어서 얘기해 보죠. 네. 쇼핑 그런 말고도 다양하게 좀 보상을 주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형 앱, 리워드 앱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쇼핑도 쇼핑이란 목적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게임을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게임형 리워드 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앱인 미스트 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이게 2021년엔 29위였는데 올해는 9위까지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요거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플레이오라는 그런
게임 리워드 앱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5위에서 11위까지 순위가 뛰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까 쇼핑 앱이랑 비슷한데요. 네. 이런 앱을 경유해서 게임을 하면은 리워드를 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쿠팡이랑 지마켓 이런 쇼핑 앱들이 입점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그 리워드 게임 리워드 앱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이 막 수만 가지 게임이 입점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은 이 플레이 시간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이 게임에서 요구하는 뭐 어떤 레벨, 뭐 퀘스트를 깨면은 뭐 리워드를 주거나 이런 식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를 주는 앱도 있는데요. 네. 메모 리워드라는 앱인데 이것도 이제 18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공부예요? 요거는 영단어 퀴즈 같은 거를 막 내줘요. 매일 하루하루. 네. 그거를 풀면은 배달의 쿠폰이나 뭐 네이버 페이로 환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들 쇼핑, 게임, 공부 같은 특정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니까 제가 이거를 목적형 리워드 앱이라고 한번 아무도 이렇게 안 부르지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 목적형 리워드 앱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제공하는 리워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얻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쇼핑이면 쇼핑, 게임이면 게임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한 세밀한 어떤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달리기, 만보 이상 뛰는, 만보 이상 걷는 30대 여성 중에 쿠팡 이용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타겟을 이제 데이터로 얻는 거죠. 맞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좀 앱테크를 비롯한 설문 앱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테크 앱은 뭐가 있어요? 네, 지금 소개드린 것들이 이제 20위권 상위권 내에 있는 앱들이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이거는 순위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이제 인기가 있는 꾸준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앱테크 앱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설문 앱입니다. 설문조사. 저희도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앱이 있냐면 패널파워, 뭐 오베이 이런 앱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설문조사 업체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앱이고요. 이용자가 이제 패널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기의 조건에 맞는 설문조사가 맨날 날라와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주면은 보상을 주는 앱인데 이게 왜 꾸준히 인기가 많으냐? 보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뭐 400원, 500원, 뭐 많게는 1,000원 이렇게까지 보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쏠쏠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수요도 확실하죠. 기업이나 정치권에서 이제 설문조사 수요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언론도 기사를 쓸 때 필요하면은 이런 조사 업체 실제로 매체에서 돈을 집행하고 네. 설문을 진행하는데 꽤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보상이 크다는 얘기죠.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설문 앱도 조금 뭐 계속 변화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설문 앱은 진짜 공식 설문조사 앱들이고요. 네. 요거 말고 좀 신기한 설문 앱이 나와가지고 순위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난해 중순쯤 나온 앱인데 마이비라는 앱이 이제 13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마이비? 네. 요거는 설문 앱인데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설문조사는 뭐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뭐 아니면은 뭐 다음 휴가 계획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요 마이비라는 설문 앱에서는 짜장 짬뽕 중에 뭘 좋아하냐? 뭐 산과 바다 중에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 이런 한 5초면 풀 수 있는 초간단 취향 퀴즈를 풀면은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걸 해서 뭘 얻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싶기도 한데 네. 이들 회사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취향을 모으면은 그 광고주들이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취향에 해요. 따라. 그러니까 이게 한 개씩 하면 의미가 없죠. 산, 바다, 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공통된 취향을 먹다 보면은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겟형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앱테크를 비롯한 이런 짠테크 시장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인기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불황이고 실제 앱테크용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라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쇼핑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타겟 마케팅 같은 이런 효율적인 광고나 이제 실제 앱 접속 빈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필요한 기본 데이터나 방문량, 기본적으로 깔리는 방문량을 앱테크가 충분히 해결해주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땅 파도 10원 한 푼 안 나오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스마트폰만 이용해도 심지어 평소에 하던 쇼핑 게임만 해도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앱테크 수요가 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네이버 페이나 편의점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일반 포인트였다가 요새는 교환 쿠폰 같은 것도 재유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용처가 좀 다변화되고 네. 있네요. 그래서 좀 전망이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게 사용 앱테크 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먹튀를 하는 앱들도 있어요. 사용 전에 여러 가지 후기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앱을 통해서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했어요. 근데 포인트로 안 바꿔준달지. 바꿔주세요 해도 막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서는 회사들도 있고요. 갑자기 당신이 규정을 어겼으니까 계정을 차단하겠다 이래버리면은 포인트로 실제 현금이나 쿠폰으로 교환할 길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도 리스크 중 하나고요. 하긴요. 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시간 그리고 내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리워드 앱 중에 돈을 요구하는 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유료 멤버십을 결제하면 포인트를 더 빨리 더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이니까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듣고 이교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자를 쭉 보니까요. 덥다는 얘기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진짜 저녁에 이제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좀 달리기를 했는데 바람이 좀 부나 하고 섰더니 온풍이 불더라고요. 온풍이. 그러게요. 3535님, 박복경님 그리고 어머니 시원한 냉면 드리고 오셨다는 이저몽님까지 덥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 소나기라도 조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이 곤충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 곤충은 3년 전쯤부터 무역선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덥고 습한 걸 좋아해 시골보다 도심에 더 많이 발견이 되는데 국내엔 천적이 없어 좀처럼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공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지만 암수가 짝짓기 상태로 비행하는 모습이 마치 하트 모양 같아서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곤충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는 말이죠. 오늘 보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한 단계 높여봤습니다. 주간식이에요, 여러분. 뭐 하트벌레 뭐 이런 거 보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어뉴스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간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19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06년 4월 28일 매일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달러 보험 원고 불똥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3년부터 은행과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판매해온 달러 보험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00원을 넘던 환율이 940원까지 내려오면서 보험금의 평가 가치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달러 보험은 환해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 당시에는 돈 많은 PB 고객이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달러 보험을 팔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일부 생명보험사는 달러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PB 고객은 환율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며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전 원달러 환율 상황이 굉장히 최근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면우 기자님께서 마침 딱 시적절한 그런 아이템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때도 급격히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이었나 봐요. 네, 2006년의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 원달러 환율이 1,010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상반기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 6월 30일에는 94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세 자릿수가 된 게 이때 8년 만의 일이었어서 기업들이 경영 계획 잡는데도 혼란스러워했고요. 투자자들도 좀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선 올해도 상반기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의 반세기 만에 그 하락률이 반 6개월 정도 만에 떨어진 하락률이 굉장히 반세기 만에 가장 높다. 이런 뉴스 봤거든요. 움직임 좀 어땠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강달러 현상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라는 특수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연초에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1,47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쭉쭉 떨어져서 1,350원대에서 상반기를 마무리했고요. 오늘 환율은 오프닝에서도 뭐 들으신 대로 한 주간 종가 1,35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의 경제나 뭐 정치 성장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좀 믿고 갈 만한 상황이 못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달러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이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미국 경제가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또 쌓이고 있고 뭐 인플레도 우려되고 또 연준이 또 금리 내리려고 하니까 미국 국채나 예금 같은 그런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도 낮아질 테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달러의 신뢰와 가치를 낮추는 요인들이긴 하죠. 오늘 가져오신 기사에 나온 그 달러 보험 역시 대표적인 그 달러에 노출된 금융 상품이자 또 환율이 떨어질 때 불리한 거잖아요. 네. 이 달러 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2003년이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시기에는 이런 환율 급락기를 처음 직면했던 것이어서 가입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 달러 보험이 초창기에는 고액 자산가나 뭐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부모님이랄지 좀 소수가 가입하는 상품이었는데요. 네.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지금은 저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환율이 상승 국면일 땐 판매가 급증하고 또 환율이 떨어지면 다들 걱정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좀 오늘은 달러 보험 얘기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뭐 한 번쯤 주위에서 권유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관심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뭐 몇 개씩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달러 보험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상품이에요? 이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달러로 내고 보험금을 받을 때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300달러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보험금도 1억 원 이런 게 아니고 1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미국 화폐로 매겨지는 겁니다. 아하. 이것만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보험 상품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달러 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뭐 달러 종신보험도 있고요. 달러 변액보험, 달러 연금보험, 달러 저축보험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들은 달러 종신보험을 좀 주력으로 미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그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네.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어떤 주된 목적이랄까? 그런 상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가족들을 위한 상품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이 종신보험이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파는 거고요. 달러 보험은 정확히 말하면 외화보험의 일종입니다. 네. 예전에는 호주 달러나 유로화로 가입하는 외화보험도 있었고요. 오. 위안화 보험도 있고 그런데 이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외화보험 하면 달러 보험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원화 대신에 달러화로 보험을 들면 뭐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거를 네. 이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금리가 길어지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뭐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굳건하다 보니까 좀 원화에 집중돼 있는 자산 구성 여기에다가 기축 달러인 달러를 가져와서 이제 좀 다변화를 하시면 수익률도 좀 높이고 리스크도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입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은행의 달러 예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시하는 이율도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세제 혜택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은 사실 좀 들어봤는데 네. 달러 보험은 글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까 궁금한데 이거 잘 팔리나요? 많이 팔려요? 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달러 보험 신규 판매 계약이 4만 770건이었고요. 금액으로는 1조 6,8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건수와 금액이 모두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달러가 강세
강세를 타면서 이렇게 관심이 함께 높아졌던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한 최소 5천억 원어치 이상은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익이 되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으세요. 정말 나만 빼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환율 리스크라는 거에 또 노출이 되게 되면 투자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죠. 달러 보험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료 납입, 보험료 지급 이거를 모두 달러화로 하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비자 득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내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내가 또 이제 보험금을 타는 미래의 시점에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또 이거는 손해잖아요. 네. 내가 수령한 금액을 원화로 바꿀 때 가치가 내가 생각한 거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냥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에 노출이 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반대로 가면 또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이뿐만 아니라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서 만기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달러 보험은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리 확정형도 있고요. 금리 연동형도 있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외화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미국 국채나 안정적인 회사채 이런 데다가 이제 굴리거든요. 근데 금리 연동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외국 금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외국 금리. 네, 이 투자 대상인 해외 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적립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지만 이제 외화보험 같은 게 이제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네.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럴까? 그거는 누구도 장담은 못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보험료를 네. 일단 달러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번 환전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네. 원화 납입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달러로 자동 환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화를 내면 달러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가입자들 편의를 봐서 환전을 해주는 걸 뿐이고 그때그때 환율을 반영해서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환전해줄 때 항상 늘 그렇듯 어디나 그렇듯 수수료 떼지 않아요? 당연히 떼죠. 네. 이 보통 납입할 때나 해지할 때 한 1%대의 환전 수수료가 붙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쌓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상품에 따라서는 1달러당 2원 이런 식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료 부담 나는 어떻게든 줄이고 싶다 하시면 우대 수수료 잘 쳐주는 곳에서 환전을 직접 해서 납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좀 적립해둔 달러가 있다 이러면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러 보험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지 네. 환테크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내가 환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환테크를 노리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그냥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나 했어요. 네네. 근데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할지 아니면 달러로 결제할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원화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그 다음날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네. 다시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사실 환율은 신도 예측 못한다고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환율의 방향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테크가 목적이라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더 좋은 선택지가 좀 많지 않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이용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ETF나 펀드도 있는데. 맞습니다. 보험이 모두 그렇지만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하고는 다르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전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사망이나 질병 보장해주는 이런 위험 비용들을 먼저 떼고
또 설계사한테 주는 수수료 떼고 또 회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빼고 이러고 남은 금액을 이제 굴려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저렇게 까고 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화보험은 특성상 환율이 급변동하는 시기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해약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보험료 내는 기간도 애초에 정해져 있고 언제 받는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해약하려면 모든 보험들이 그렇듯이 좀 환급금이 적어서 손해가 크거나 중간에 뭐 수수료가 더 붙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예외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인기 있는 달러 종신보험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보험료를 7년간 내고 10년 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해지를 하면 뭐 환급률이 120% 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버티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문제는 보험을 이렇게 오래 못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가입 후에 1, 2년 안 지나서 해약을 하시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을 따지기 전에 보험을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꼭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달러 보험 주의하셔야 되는 것만 너무 말씀을 드려서 좀 보험업계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네. 이 외화에 대해서 실수요가 명확하게 있는 분들은 장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에 보셨던 대로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거나 자녀한테 뭐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어서 뭐 물려줄 게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율 변동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달러 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올해에도 이 달러 보험은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똑같은 내용으로 발령이 되거든요. 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장점이야 보험사에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좀 주의할 점을 얘기하는 것도 부족하진 않죠. 이 환율과 금리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 아마 상품 안내장 이런 거 보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참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하고 단점하고 모두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상품 내용 정확히 모르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제도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그냥 철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납입한 보험료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달러 보험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환테크 투자법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환율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 내 계좌에 달러가 얼마나 있나 이거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뭐 최근에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추세지만 뭐 영원히 그럴 것도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은행이나 뭐 증권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굉장히 많아서 오늘 다 소개는 못해드리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의 달러 예금일 것 같습니다. 창구에 가거나 뭐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나 파운드, 엔, 위안까지 여러 외화 종류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도 있지만 장기간 좀 모아가실 생각이라면 정기 예적금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며칠 단위부터 연 단위까지 기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달러 정기예금 찾아보시면 연 3% 안팎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적용되고요.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없습니다. 대신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모두 환전 수수료가 붙고 이 원화 예금하고 똑같이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 나갑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달러 보험부터 해가지고 환테크 주의사항 그리고 또 환테크에 대한 또 다른 투자법까지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공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로 암수가 짝짓기 상태로 비행하는 모습이 마치 하트 모양 같아서 별명이 붙은 이 곤충의 별명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오늘 주간식이었죠. 러브버그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쿠폰 받으실 분들은요. 8900님 그리고 1156님 그리고
0577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러브버그를 이제 문자를 보니까 미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징그럽다, 너무 피해를 준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러브버그를 질투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어방목 청취자분들 중에서 1186님께서는 나도 러브버그처럼 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진우님께서는 좀 전에 그놈의 러브버그가 제 팔에 붙었길래 샘나서 둘을 갈라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짜증을 줄일 수 있게 해주니까 1186님 김진우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도 위로의 차원에서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의 순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에픽하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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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드릴 건데요. 자,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리고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시면 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새벽 2시